자, 이번 댓글은 소득 증빙에 대한 관련된 댓글입니다. 인터넷 검색하다가 궁금한 점 있어 물어보면 됩니다. 첫 번째, 소득 증빙이 면제되는 경우에 과거 F6 비자로 한국에 초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검색되는데 맞나요? 그 국제교류 실패 후 다시 도전 중이어서 몇 년 동안 사업 열심히 안 해 소득 증빙이 어렵고 자산으로만 가능하대요. 주식, 달러로 자산이 형성, 정기 예탁으로 미리 돌려놓아야 하나 해서요. 자, 과거에 한번 신부를 초청을 해서 F6 비자를 받아왔더라도 그거는 그 신부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또 새로 할 때는 또 새로 소득 증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면제가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없고, 단순히 면제가 되는 거는 본인이 이 베트남에 와서 1년 이상 살아고 그 신부와 결혼을 하고 여기서 같이 동거 생활을 하던 1년 이상 증명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신부가 한국 와서 또 1년을 살든가, 그 다음에 자녀가 있든가, 아니면 지금은 이제 임신 20주가 넘으면은 남쪽 북쪽이 좀 다릅니다. 남쪽은 임신 20주가 넘으면 소득 증빙이 면제인데, 북쪽은 20주가 넘어도 소득 증빙을 해야 돼요. 나도 북쪽도 면제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제가 북쪽 신부의 비자 서류를 하나, 하는데 임신을 한 신부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북쪽 대사관 쪽에 들어가서 이제 서류를 찾다 보니까 소득 증빙이 면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쪽 북쪽이 좀 다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는 베트남에 와서 1년 이상을 살든가, 아니면은 그 여성과 제3국에서 같이 살아야 돼요. 그걸 증빙. 1년. 예. 그게 이런 경우 있죠. 신랑분이 혼자서 외국 다른 나라에서 살았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 소득 증빙이 안 돼요. 다른 나라에 사는 건 또 혼자다가 살았던 건 인정 안 돼.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뭐냐면은 이 베트남에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베트남에서 이제 여기서 무슨 일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정확한 사업 증빙이 안 되고 여기서 사업하는 건 사업 증빙이 안 돼요. 그러고다가 한 여성을 만나서 알고 지내고 하다가 한국을 들어갈 때쯤 돼서 이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분도 소득 증명이 안 돼요. 결혼을 하고 아니면 이 여성과 같이 살았다는 증빙을 해야 돼요. 동거를 했다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같이 동거를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한국분이 여기 남주 거주증을 만들었을 때 거주 주소로 만들었고, 그럼 그 여성분도 주소 등록을 거기 했다, 이런 증명, 이런 거주 증명을 같은 주소에 같이 했으면 같이 사는 게 같이 맞잖아요. 이렇게 증명을 하든가. 이제 실질적으로 때문에 소득 증빙은 보통 일반 한국에서 있는 신랑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는 거의 다 한번 결혼했다고 해서 또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여성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1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하고만 할 때만 면제가 돼요. 그럼 혼인신고를 베트남에 해도 되는 거네요? 1년 정도 지나면? 그렇죠. 그것도 되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아까 제가 할 때 그분은 다시 진행하는데도 앞에 여성을 한국으로 초청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혼을 했어. 그럼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초청한 날짜부터, 한국 입국한 날짜부터 5년이 지나고, 그러고 나서 하는데 재산으로 증빙할 때는 반드시 6개월 이상 된 재산. 예를 들어서 건물, 아파트 등등 이런 것도 취득한 지 6개월 이상 되고 공시지가로 계산하고, 부채가 있으면 다 빠집니다. 재산 있는 사람들은 부채가 다 빠져야 돼. 본인 우리 이제 비자 신청할 때 보면 신용정보 조회서가 들어가요. 그 안에 보면은 담보대출이 있다, 신용대출이 있다. 그 총 부채를 다 빼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산 게 있는데 할부가 남아있어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빼야 돼요. 그래서 재산으로 할 때는 본인 총 재산. 근데 그게 공시지가. 그리고 현금성은
무조건 정기 예탁만 인정이 돼요. 일반 보통 예금에 이제 입금이 돼갖고는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인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 예탁을 미리 시켜놓고 그리고 진행을 시작하면은 보통 6개월 지나야 인정이 되니까 이제 그 진행하는 시간하고 이제 계산하면은 비자 신청할 때 필요하니까 그럼 가능하죠. 그리고 저희도 지난번에 이제 우리 신랑분이 소득이 조금 모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모자라는 금액만큼 보통 예금에 있는 돈을 정기 예탁으로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또 묘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은 원래 이제 내년 2025년도 소득금의 기준이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지금 현재 2024년도가 2110 몇만 원 정도인데 보통 1년에 한 평균 한 6, 70만 원 정도 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도 2024년도가 되어도 2300 안쪽이겠다 생각하고 이분이 그 소득을 맞췄어요. 정기 예탁을 넣어놓은 게. 근데 2360만 원까지 올라버린 거예요. 그럼 이분이 60만 원 정도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 돼버린가? 응? 근데 다행히 운 좋은 거는 이분이 보통 예금에 계속 돈이 한 5억씩 이렇게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게 이자를 받은 게 우체국에서 그 우체국에서 다 예금을 해놨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1년 우체국에 이제 정산을 해보면 2023년도 이자 받은 게 2024년도 1월 달에 이제 올해는 내년 1월 달에 받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한 7, 800만 원을 받았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이자 소득이 인정이 되니까. 그것 플러스 이걸 하면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자 소득을 처음부터 있다 그러면요. 그 정기 예금도 안 시켜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주식하고 달러로 증빙이 가능하죠. 주식은 달러는 증빙 가능이 아니고 달러는 자기가 본인이 갖고 있고 달러를 액치시키는 건 아니고 정기 예탁을 시켜놔야 돼요, 무조건. 달러 통장 은행에 한국은행 만약에 한국은행에 달러 계좌가 있는데 거기다 해다 그것도 안 돼요, 그거는. 주식도 내가 사고 팔고 벌면 안 되고요.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한 매입을 해서 6개월 이상 지난 갖고 그 증권회사에서 그 거래 기록 떼가지고 현시가 판매해서 인정이 되죠. 그리고 주식을 배당을 받았잖아요. 만약에 배당받은 부분은 소득으로 또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유동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인정이 안 돼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서류 한번 불어대면 6개월간 접수가 불가능한가요? 그러면 자산 증빙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 행정사를 통해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실수 없이 처리가 가능한가요? 자, 행정사들은 더 모릅니다. 지금 신랑분들 중에 보면은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행정사가 다 알겠지. 행정사, 이 비자는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베트남 같으면 호치민 같으면 호치민 영사관에서 일어나는 거. 하노이 같으면 하노이 대사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현지 업자들이 제일 잘 알죠. 어느 부분이 어떻게 인정이 되고 이런 거 아는데, 행정사들은요, 몰라요. 그냥 카드는 법에 나오는 테두리만 알아요. 그 때문에 저희한테 상담을 하신 분들 중에 행정사한테 했다가 피해 입은 분 많아요. 어떠냐면, 불어 당해버려요. 그럼 행정사는 카드는요, 이 사람이 불어가 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왜? 행정사란 자체가 뭡니까? 행정을 대신 내줘서 서류만 작성해줘요. 카드를 비자 신청하게끔 다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서류 작성해갖고, 자, 이거 해갖고, 신부 서류 해갖고, 알아서 나중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자, F6 비자 조건이 안 돼가지고, F6 비자 신청도 안 한 사람인데 C3 비자를 신청을 했어요. 그럼 무조건 100% 부릅니다. 우리 같으면 100% 부르면서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행정사들은 그 손님을 받아버려요. 불어대 버려요. 그럼 이끌 보자고. 아니죠. C3 비자는 3개월인데 문제는 뭐냐. 이 상황에서 이게 되고 안 되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걔네들은요. 뭐냐. C3 비자를 한국 온 사람들이 있다. 그거만 아는 거야. 그러면 C3 비자로 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F6 비자를 신청을 해서
불허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6개월이 지나야 F6 비자는 신청할 자격을 줘요. 그 6개월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불허된 사람에 한해서만 이제 저걸 줘요. C3 비자로 한번 왔다 가게끔 해주는데,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전혀 결혼이 안 되는 사람이 했을 때는 안 줍니다. 뭔가 서류적으로 미비해서 소득이 미비했거나 이런 사람한테만 줘요. 만약에 범죄 경력, 범죄 전과가 있어 이 사람은 비자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사람인데 불어도 C3 비자 안 줍니다. 그 다음에 5년 제한이 걸린 사람이 만약에 해도 안 주고요. 그래서 C3 비자를 신청을 할 때도 F6 비자를 신청 안 한 상태에서 C3 비자를 신청해도 안 줍니다. 그래서 F6 비자가 소득 때문에 불허가 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소득은 보충이 되어갖고 얼마든지 새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만 C3 비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들은 그걸 몰라요. 아마 무조건 예 해드릴게요. 나중에 비자가 안 됐어요. 자기들은 몰라요 이래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들한테 절대 맡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업자, 결혼업자를 맡기는데 한국 사장님이 아니고요. 현지에서 일하는 업자. 현지 업자들이 아는 거지. 저처럼, 우리도 벌써 최근에 며칠 사이에 비자만 지금 12건이 들어갔어요. 12건이 들어가면서, 근데 부모 초청까지 다 합하면 거의 20건 가야 됩니다. 최근 며칠간에 그만큼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대사관하고 우리는 소통을 하면서 하잖아요. 그럼 뭐가 변경이 되고 바로바로 캐치를 하면서 일하는 행정사들이 뭐가 바뀌는지 알아요? 몰라요. 걔네들은 저도 인터넷 찾아보고 그에 맞춰서 해주는 것 뿐이야. 그 때문에 반드시 비자관계 문의는 현지업자. 근데 저한테 제가 안타까운 분이 있는 분들이 뭐냐면은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이 있어요. 행정사 맡겨갖고 불허가 됐는데 저한테 그 당시에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 문의라도 했으면은 이분이 그런 피해를 안 당할 건데 피해를 당한 분이 있어요. 왜냐면 불허돼 버리니까. 불허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행정사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사 업무는 한국 출입국에 관련된 한국 내의 관공서에 관련된 일, 그거는 행정사들이 하지만 외국 쪽에서 관련된 일은 전혀 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하시고 현지에 직접 하시는 서류업자를 문의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하고 좀 결혼을 많이 시키는 회사 한국 업체 사장님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 자기가 만약에 업체에서 했다 그러면은 업체 사장님이 더 잘합니다. 왜? 현지 업자하고 상의를 해갖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지에서 일을 하시는 분하고 비자는 상의를 하라.